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있었던 모의고사죠.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아직 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번 문제가 그렇게 엄청 어렵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개정되고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 중 하나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음양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다. 네,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A와 B 해역에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A 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파 왕복 시간이 탐사 지점에 따라 각각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파 왕복 시간이 처음에는 컸다가 점차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B를 한번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음파 왕복 시간이 대체로 한 5초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죠. 네, 9초대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음파의 평균 속력은 1500m/s이다 라고 음파의 평균 속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해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자,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해령입니까? 해구입니까? 그렇죠. 해구죠. 그러면 이 표에서 만약에 해구가 존재한다면 어떤 특징을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해구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땅이 섭입되는 곳을 해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해구의 특징은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는 것, 수심이 갑자기 증가하는 곳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A 해역 같은 경우에는요. 음파 왕복 시간을 보면 초가 A3에서 A4로 갈수록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물 위에서 A4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2초로 가장 짧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왕복 시간이 가장 짧다는 얘기는 A3와 A4 부근에서 가장 높게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해구라고 보기에는 많이 다르죠. 이 모습은 해령과 해구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뭐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해령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령은 수렴형 경계입니까? 발산형 경계입니까? 그렇죠. 발산형 경계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니은 B 해역에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해역이 해령이었으니까 B 해역은 해구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럼 해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의 수심이 7,000m보다 더 깊은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B1부터 B6까지 음파 왕복 시간이 가장 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B2죠. B2가 가장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음파가. 그러니까 B2 부근이 가장 깊겠죠. 그러면 B2 부근에 우리는 수심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대충 계산해서 틀린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음양측심법을 이용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공식이 뭐였죠? 그렇죠. D는 2분의 1 VT였습니다. 여기서 T는 왕복시간, V는 속력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1500 넣어주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단위 확인해주세요. 여기 지금 미터/세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미터 나오니까 그대로 삽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는 여기서 지금 9.4 해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7,050m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하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해역은 해령이라 했고요. B 해역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해구라고 했죠. 그러면 해령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해구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던 판이 삽입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해군은 보통 나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령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령이 어리겠죠. 그럼 당연히 A 해역이 B 해역보다 평균 연령은 적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도 대륙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1,0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서는 수려면 경계가 존재했다. 자, 1,000만 년 전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1,000만 년 전과 현재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원래 살짝 겹쳐 있었는데 더 겹쳐서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판과 판이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이에 어떤 경계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려면 경계가 생기고 있는 거죠. 수려면 경계는 땅과 땅이 만나는 경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니은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대체로 이런 문제를 나오면요. 그림에서 답을 다 줍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 육안으로 대충 봐도 B 구간이 더 기니까 B가 더 빨랐던 게 맞네 이렇게 푸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도 그 사이 걸린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00만 년 만큼 걸렸습니다. 이만큼 A만큼 이동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B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이동하는데 1,600만 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1,600만 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B가 훨씬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지금 B에서 이동할 때, B를 이동할 때 훨씬 더 이동 속력이 빨랐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지구학 1을 가르칠 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 교과서에. 그래서 복각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질 않았는데 수능 특강을 보니까 올해 이제 이 내용이 삽입돼 있더라고요.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지금 이 순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각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되게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지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지구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 지구는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북극은 무슨 극이라고 했었죠? 자석에? 그렇죠. 자석의 S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극은 자석의 N극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N극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요. 자,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N극이 이렇게 S극을 향해서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S극이 이렇게 남극을 향해서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었죠. 지구든 나침반이든 하나의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석이요, 당연히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자석의 S극이 땅 밑에, 지구의 S극이 땅 밑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석을 가져다 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나침반으로는 이게 좀 뚜렷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침반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자석의 S극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자석의 S극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파고드는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고개가 꺾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나침반이 고개를 꺾인 그 각도 있죠. 그 각도가 바로 그냥 복각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복각이 어디에서 가장 클까요, 여러분? 이 나침반의 N극이
어디에 있어야 가장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서 고꾸라진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북극에, S극에 해당하는 부근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고꾸라진 모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약 90도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의 복각은요, 북극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90도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적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점차 수평면으로 다시 원위치하면서 북극에서는 거의 90도 복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는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평행인 형태로 나침반이 서기 때문에 복각이 0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북극으로 올라갈수록 복각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적도에서 이제 남극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나침반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S극이 땅을 향해서 꺾이는 모양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방향이 휘냐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수평면에 비해서 나침반의 N극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 복각이 우리가 이때 보통 플러스 각도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 남극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번에는 S극이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려봤을 때 N극이 이쪽으로 가고 S극이 이쪽으로 되는 반대 모양으로 꺾이겠죠. 그러면 복각이 이쪽으로 갔을 때 플러스였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복각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복각의 크기를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북극 쪽으로 가게 되면은 플러스 9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도로 내려가게 되면 점차 줄어들다가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남극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각이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EBS에서 또 가져온 그림인데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나와 있죠. 자, 인도 대륙이 적도 부근에서부터 아래쪽에 있었을 때는 지금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었겠죠. 하지만 이제 적도 부근일 때는 이제 거의 6도로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현재의 위치로 올라왔을 때는 플러스 3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위도가 변하면 복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좀 높아심의 이야기를 하는데 북극과 자북극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북극은 위도상 플러스 90도죠. 정확하게 지구의 이제 한 꼭대기 밑부분을 이제 북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자북극은 지구가 하나의 자석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S극에 해당하는 부분의 끄트머리를 이제 자북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두 개를 분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북극과 자북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구의 한 꼭대기 북극 부근에 딱 자북극이 위치하는 때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틀리니까 답은 3번이죠. 네,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는 각각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 중 하나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플룸 구조론에 관련된 문제죠. 플룸 상승류와 하강류 중 하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플룸의 하강류가 주로 나타나는 지형이 있고요. 플룸의 상승류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었죠. 네, 각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룸의 상승류가 나타나는 곳, 해령입니까? 해구입니까? 그렇죠, 해령이죠. 해령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플룸의 하강류, 자, 어느 부근입니까? 그렇죠, 해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50km 사이의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0km에서 150km 사이에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요, 0km에서 150km 사이를 이렇게 보았을 때 온도가 A에 비해서는 이 곡선이 온도의 이 선이 그렇게 밀집되지 않고 간격이 큰 것을 보아 온도 증가율이 A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더 큰 거죠. 그러면 기억은 제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가의 하부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와 나 둘 중에 뭐가 해령이고 뭐가 해구이겠습니까? 자, 나에서 보면 지금 암석권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에서는요, 연약권의 A 부근이 약간 위로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뜨거운 플룸이 있어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권이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는 암석권이 이제 아래쪽으로 쭉 섭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플룸으로 변하면서 그게 무거워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쭉 떨어지는 형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게 무거운 차가운 플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주로 해구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가의 하부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뜨거운 플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 하부에서는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니은. 그러면 사실 답은 하나 나왔지만 디귿도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사실 이제 요새 2015 개정되면서 주요하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해구에서 땅이 섭입하는 힘이 주로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물론 아래에서 멘틀이 하강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판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요. 하지만 주로 이제 더 크게 작용하는 힘으로 보는 것이 기존에 있던 판이 아래쪽으로 이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 있던 판도 같이 잡아당겨서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온다고 하는 것도 같이 힘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4번은 3점짜리 문제네요. 자, 나의 설악산 울산바위 나와 있고요. 다의 제주도 용두암 나와 있습니다. 가는 이제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이 우리가 잘 아는 게 나와 있네요. 자, 다는요. 무슨 암석일까요? 여러분, 제주도는요. 대부분 현무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주도의 현무암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의 설악산 울산바위는 이제 조금 헷갈리신 분들 많을 텐데 화강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에서 A 다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B에서 B 다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A 다시의 형태로 가는 것은 무엇이 용융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화강암이 용융될 때 A에서 A 다시 쪽으로 화살표가 이동하는 거죠. 화강암이 온도가 상승해서 이쪽 방향이 온도가 상승하는 방향이죠. 화강암이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 A에서 A 다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에서 B 다시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단단한 고체 상태였던 B에서요. 지금 깊이가 감소한 거죠. 그렇죠. 압력의 감소 때문에 멘틀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압력의 감소 작용이 있으면서 멘틀이 사실은 주로 감남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부분 용융을 일으키면서 현무암이 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A에서 A 다시로 가는 것은 자, 화강암이 되는 과정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마그마가 되는 과정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B에서 B 다시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로 현무암 성질로 이루어진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A 다시 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마그마는 B에서 B 다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높다. 화강암 성분으로 이루어진 마그마랑 현무암 성분으로 이루어진 마그마랑 SiO2 함량은 무엇이 더 높습니까? 그렇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게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B에서 B 다시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 자, 나는 설악산 울산바위고 설악산 울산바위는 화강암이라고 했고
B에서 B-로 가는 거는 현무암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암석을 이루는 광물 입자의 크기는 나가 다보다 크다. 화강암이랑 현무암이랑 암석 입자의 크기, 광물 입자의 크기 뭐가 더 큽니까, 여러분? 현무암은 구멍이 뚫린 것이 그게 광물 입자의 크기 아니에요. 새카만 그냥 암석 덩어리예요. 우리가 광물 입자의 크기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광물 입자 눈으로 매우 잘 보이죠. 그래서 나가 다보다 더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그림 가나다는 새 암석에서 각각 관철한 건열, 연은, 전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뭔지 써보고 시작해야겠네요. 자, 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주상절리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물결 무늬를 보면 느낌이 와야죠. 바로 연은이죠. 그 다음에 다는 무엇입니까? 아래쪽으로 뾰족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이거 뭡니까? 그렇죠. 건열이죠. 건열. 자, 그러면 가나다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판상절리다. 아니죠. 자, 가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 자, 주상절리 어떨 때 나타납니까? 자, 용암이 밖으로, 화산 밖으로 이렇게 뿅 분출을 해요. 용암이 뿅 하고 분출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흐를 때 얘가 굳다 보면은 바깥 환경에서 급격하게 식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수축하면서 이렇게 육각 기둥의 모양 형태로 서로 수축하면서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틈이 서로 생기는 것이 주상절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심성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땅 속에서 굳은 용암, 마그마가 심성암이고요. 밖에서 굳은 용암이 화산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심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심성암은 화산 안에서 마그마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했을 때 안에서 굳게 되면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자, 연은은요. 위에 물이 지나갔을 때 혹은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살짝 위로 솟구치는 모양, 물 흐르는 모양이 생성되는 걸 연은이라고 합니다. 횡압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리고 4번 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잘 형성된다. 얘는요. 땅이 건조한 환경에서 생성이 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긁적긁적하고 뾰족뾰족하게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건조한 환경인 때인데 수심이 깊은 곳 말이 안 되죠. 틀립니다. 자, 마지막 5번. 나와 다로부터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지층이 역전되지 않고 그대로 제대로 쌓인 형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역전됐으면 지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뒤집은 모양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뒤집은 모양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지층이 역전되었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얘가 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층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층이 역전 여부를 연은이나 건열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맞는 겁니다. 자, 6번 조금 틀린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고요. 나는 방사성 동위 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화성암 C와 D에 포함되어 있는 X의 양은 각각 처음의 양의 4분의 1과 16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X의 양의 4분의 1과 16분의 1의 양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판별하라는 이야기냐면 C와 D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라는 문제죠. 기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는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지금 A, B, C, D의 지층 생성 순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A부터 먼저 쌓였겠죠.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 B와 D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D 위로 B가 쌓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D의 상부가 지금 이렇게 깎여 있는 거죠. 그래서 A 다음에 D고요. D 다음에 B가 옵니다. 그 다음에 C가 지금 B 위로 이렇게 화성암이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B 다음에 C가 와야죠. 그래서 A, D, B, C의 순서로 지층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A는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볼게요. B가 퇴적된 시기에는 매머드가 번성하였다. 자, 매머드가 번성하려면 이거는
고생대입니까? 중생대입니까? 신생대입니까? 그렇죠. 매머드는 대표적인 신생대죠. 그러면 지금 B가 퇴적된 시기가 지금 신생대가 맞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D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B가 쌓였고 그 다음에 C가 쌓였잖아요. 지금 우리는 화성암 C와 D의 나이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D와 C 사이에 쌓였으니까 B는 그 사이 시기겠죠. 자, 화성암 C는요. 처음량의 4분의 1이래요. 처음량의 4분의 1이란 이야기는 지금 한 약 25% 정도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처음량의 절반이 줄어들었을 때 이때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X의 반감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50%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지금 0.5억 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량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0.5억 년이 걸렸대요. 반감기죠. 그러면 이 2분의 1에 남은 거에 또 절반이 줄어드는 시간 또한 추가로 0.5억 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4분의 1이 남았죠. 그러면 4분의 1이 됐을 때 걸리는 시간은 1억 년인 거죠. 그러면 약 1억 년 전에 4분의 1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 다음 반감기가 또 지났어. 그러면 8분의 1이 되었겠죠. 남은 양이. 그러면 8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는 또 1.5억 년이 걸렸을 거고요. 또 그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16분의 1이 나오죠. 자, 16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는 2억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 16분의 1이 되었을 때는 2억 년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B는요. 언제 지층이 생성되었겠어요? 그렇죠. 1억 년에서 약 2억 년 전 사이에 생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고생대는요. 5.4억 년 전에서 2.5억 년 전. 그 다음에 중생대는 2.5억 년 전에서 0.6억 년 전. 그러니까 6천만 년 전이죠. 그리고 신생대는 6천만 년 전 이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지금 1억 년 전에서 2억 년 전 사이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머드가 번성하였다. 맞아요? 아니죠. 얘는 이제 신생대의 대표 화성인 거니까? 아니죠. 그리고 딕은 이 지역은 현재까지 2회 융기하였다. 자, 이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 혹시 자, 부정합이 하나, 둘 있네. 자, 2개 존재하니까 부정합은 땅이 뭐 침강했다가 위로 솟았다가 다시 침강해서 생긴 흔적이야. 그럼 융기가 2번 일어났네. 끝.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 자체가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죠. 위에 지금 나무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속에 있으면 못하겠죠. 이 지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땅이 융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부정합이 2번 있고 현재 올라와 있는 것까지 최소 3번은 융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판게아가 존재하던 시기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 A는요. 판게아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어. 네, 맞는 말이죠. 판게아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이렇게 땅이 이쁘게 붙어 있었다가 중생대 초 이후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 B는요. 자, 육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시식물이 번성한 거 언제입니까? 그렇죠. 신생대죠. 신생대. 그런데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판게아가 존재했다면서요. 그럼 학생 B는 틀렸죠.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바다에는 필성류가 번성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성류가 번성한 거는 여러분들 언제냐면요. 네, 오르도비스기예요, 여러분. 자, 오르도비스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캄캄할 때 오실 때 석탄을 패오세요 했을 때 고생대의 2번째 시기죠. 캄브리아기 다음으로 있는 게 오르도비스기죠. 그러면은 고생대 초에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판기하는 고생대 말이잖아요. 그러면 학생 C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는 필성류가 언제 번성하는지 몰라서 틀렸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자,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외우시냐면 반드시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기 바랄게요.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수온 연분도 TS도죠. TS도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ABC는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BC가 무엇인지 먼저 쓰고 시작해 봅시다. 자, 남극 중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랑 남극 저층수가 만났을 때 뭐가 제일 밑에 깔렸어요? 그렇죠. 남극 저층수가 제일 밑에 깔렸어요. 제일 밑에 깔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죠. 밀도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밀도가 큰 게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작은 게 이 셋 중에 남극 중층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온 연분도가 나잖아요. 이 TS도에서 지금 이게 등밀도선인데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큰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반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은 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A, B, C 중에 지금 뭐가 밀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C가 밀도가 제일 큰 거예요. 이 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C가 남극 저층수가 될 거예요. 그 여기다 표시하기가 이게 편하니까 남극 저층수가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게 B죠. 그럼 북대서양 심층수가 B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밀도가 제일 작은 거니까 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A는 남극 중층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B는 침강한 후에 대체로 북쪽으로 흐른다. 자, B가 뭐예요, 여러분? B가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북쪽에서 내려왔다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로 남쪽으로 흐르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과 염분이 낮다. 지금 B와 C를 비교하겠다는 건데 염분부터 비교해 볼게요. C랑 D랑 뭐가 더 염분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C가 염분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럼 남극 저층수가 염분이 더 낮은 거죠. 그럼 염분이 낮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수온 비교해 볼 거예요. 자, B랑 C랑 수온 비교해 봤어요. 뭐가 더 수온이 낮아요? 그렇죠. C가 수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수온이 더 낮으니까 C가 남극 저층수였으니까 디귿 맞는 거죠. 남극 저층수가 염분은 낮더라도 수온이 훨씬 더 그거를 커버해 줄 만큼 수온이 낮아주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볼 거예요. 그림 가는 세이퍼트 은하고요. 나는 전파 은하래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준 거예요. 아예 이렇게 주고 이름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예 준 거죠. 가는 세이퍼트 은하, 나는 전파 은하라고 주었습니다. 자, 가에서는 나선팔이 관측된다. 얘가 워낙 특이한 은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뻗어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선팔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나선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Z가 관측된다. 자, 여기에 아마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블랙홀이 있어서 얘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양쪽으로 전파를 쇽쇽 쏴줘서 양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퍼져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로브에 해당하는 부근이고요. 얘가 이제 Z구역에 해당하는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나에서는 Z가 관측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특이 은하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전파 은하, 그리고 퀘이사까지 그런 은하들을 모두 다 특이 은하라고 이야기한댔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5번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양성자 반응을 나는 어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성자 반응 말고 또 뭐 있었어요? 그렇죠.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에는 양성자 반응, 그러니까 PP 반응이라고도 하죠. 얘 또는 CNO 순환 반응 있었어요. 이 두 종류예요.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자, 얘는 양성자 반응이든 CNO 순환 반응이든 결국 뭘 만들어내는 반응이냐면 수소에서 헬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종 부산물이 뭐예요? 지금 기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뭔지 물었죠. 우리가 최종 만드는 게 헬륨인 거니까 기억 헬륨 원자핵 맞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은 양성자 반응을 우세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자, 복사층과 대류층이 각각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안쪽이 복사, 바깥쪽이 대류층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 자, 바깥쪽에 우리 태양 바깥쪽에 쌀알무늬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밑에
대류가 있어서 그래요. 대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쌀알무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이 대류고 안쪽이 복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큰 애들 이렇게 표시할게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얘는 대류층과 복사층이 반대로 나타나죠. 안쪽에서 대류층이 나타나고요. 바깥쪽에서 복사층이 우세하게 열 전달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맞죠? 얘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거니까. 그래서 니은 맞아요. 디귿 볼게요. 나의 대류 핵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보다 가의 반응이 우세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은 양성자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대류 핵에서 주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CNO 순환 반응이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죠. 그러면 나의 대류 핵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디귿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교과서에 없던 개념이 이제 나왔어요. 하지만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 절대 등급 개념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중학교 때 한 개념입니다. 자, 등급이 5등급 차이 나면 밝기는 100배 차이가 나요. 별의 밝기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문제를 풀면 이제 나머지는 다 배운 내용이니까 풀 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가가 태양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를 보면요. 파장이 짧아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가 매우 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볼게요. 나는 태양보다 주요 파장이 대부분의 파장이 더 길어요. 파장이 짧을수록 온도가 어떤 별입니까? 그렇죠. 온도가 높은 별이죠. 가가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그러면 태양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별이겠죠. 네, 이 사실을 알고 푸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은 이제 그것만 사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가가 태양보다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별의 면적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단위 면적으로 못 박아놨으니까 오로지 온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별의 광도 공식을 생각해 볼게요.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승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반지름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크기를. 그럼 온도로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큰 거네요. 그러면 가가 지금 태양보다 온도가 더 높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니은 나는 파란색 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태양이 무슨 색 별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노란색 별입니다. 노란색 별. 근데 온도가 높은 별은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파란색 별이죠. 그리고 온도가 낮은 별은 이제 빨간색에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온도가 더 낮은 별이니까 파란색 별은 절대 아니겠죠. 뭐 빨간색 별이든 뭐 주황색 별이든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별일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일단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별의 반지름은 나가 가의 1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 차이가 지금 몇 등급 나는 거예요? 그렇죠. 5등급 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더 밝은 거예요? 절대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작은 별이에요. 그래서 나가 훨씬 더 밝은 별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가 지금 온도가 더 높은 별이라고 했었고 나는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승인데 온도가 높은 별이 보통 광도가 더 높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등급이래요. 굉장히 밝은 별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이 어마무시하게 큰 별이란 얘기예요. 나가. 근데 지금 두 개가 5등급 차이니까 100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밝기가. 만약에 온도가 같은 조건이었으면은 나가 가의 반지름의 10배라고 하면은 딱 광도가 100배 차이, 10의 제곱 되는 거니까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데 지금 온도에서 차이가 나가 훨씬 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같을 때 반지름이 10배 차이 나야 100배 차이가 나는데 온도가 지금 나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100배 차이가 나려면 반지름의 10보다는 훨씬 더 커야겠죠. 그래야지 똑같이 100배 차이를 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의 반지름은 나가 가의 10배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10배가 아니라. 그래서 11번은 답이 1번이에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HR도의 별 가에서 라를 나타낸 것이다. 자, HR도 이렇게 딱 주고요. 지금 가나 다라 이렇게 줬으면 뭐가 주계열성이고 뭐가 백색외성이고 뭐가 적색거성인지 표시하세요. 지금 이 대각선 라인에 있는 것들 가와 라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별들이고요.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존재하는 별들은 자, 백색 외성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애들은 적색 거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억에서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랑 나랑 비교할게요. 지금 가는 주계열성이고요. 나는 적색 거성이에요. 자,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부피는 커지는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밀도는 커지고 그 다음에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면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적색 거성이고 밀도가 작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초신성 폭발을 거쳐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색 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생성된 별입니까?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마지막 진화 단계가 백색 외성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초신성 폭발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D급 볼게요. 별의 수명은 가가 라보다 짧다. 자, 가는 온도가 높은 별이죠. 그리고 라는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근데 온도가 높은 별, 이 왼쪽 위로 가면 갈수록 수명이 짧은 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명이 긴 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가 라보다 짧다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를 관측한 온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나는 이날 관측소 A,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온대 저기압이 이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편서풍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온대 저기압은 주로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편서풍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온대 저기압의 이동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 이동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A에서 관측한 결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온대 저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저기압 중심으로 있는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0시일 때는 A 지점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었을까요? 그렇죠. 저기압 방향으로 불어야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었겠죠. 자, 그리고 12시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었겠습니까? 그렇죠.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24시 부근에서는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A 부근에서는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0시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그 다음에 12시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고 그 다음에 24시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0시일 때는 얘가 지금 방향이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죠. 북동풍이죠. 일단 나에서 보면 0시일 때 북동풍 N2에 해당하는 건 처음이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는 바람은 점차 북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북풍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2시에 지금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12시에 지금 방향이 어때요? 그렇죠. S죠. 남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에서 측정한 풍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A랑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거라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B에서 이거를 관측을 한 거죠. 그러면 자, 디귿을 풀 수 있습니다. 나를 관측한 지역 B에서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 이날 12시 이전에 소나기가 내렸대요. 자, 12시 이전에
자, 12시쯤에 지금 여기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뭐 12시 이전이라고 있었으면은 아마 뭐 아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을지라도 한 B가 여기 있고 뭐 그다음에 온난전선의 바로 앞부근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한 12시쯤인 거죠. 그러면 이때 소나기가 내렸냐? 건데 아니죠. 지금 온난전선의 앞부분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온난전선의 앞부분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비가 나타나야지 이슬비. 그래서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비가 내렸을 거니까 틀렸고요. 만약에 12시 이전에 아직 온난전선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면 온난전선이 통과한 직후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날씨가 어떨까요? 그렇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날씨가 이제 점차 맑겠죠. 적어도 소나기는 아니에요. 소나기는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난 이 뒷구구역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도요. 이것도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준 내용은 아니지만 얘는 충분히 가와 나 그림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길이 변화를 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경계 변화를 예상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자, 기억. 가에서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대충 딱 봐도 여름은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봄은 지금 이 윗부분에선 깎였고 위에선 증가했으니까 사실 크게 증가한 것 같지가 않죠. 뭐 그래서 여름이 더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건 시간이 없을 때나 하는 거고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자, 1990년대에는 여름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해요? 그렇죠. 여름이 5월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 한 9월 중순쯤에 끝나요. 9월 초쯤에 끝나네요. 그러면 여름이 대략 한 4.2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여름이. 근데 2090년대에 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 4월에서부터 9월 한 중순까지가 다 여름인 거잖아요. 지금 4부터 한 9.5까지니까 한 5.5로 여름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봄은 위아래 합쳐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뭐 하나, 둘, 셋 해서 약 한 3.7개월 정도 되는 거죠, 봄은. 근데 2090년대에서는 어때요? 한 1개월 포함하고 둘, 한 셋, 한 3. 뭐 대략 한 3.5에서 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봄 길이는 지금 크게 안 변했고 지금 여름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여름의 길이 변화가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나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장은 대체로 내륙 지역보다 해안 지역에서 뚜렷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100년에는요. 지금 아열대 기후 지역이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 아래쪽이 지금 아열대 기후 지역인 거거든요. 근데 내륙 쪽보다는 지금 해안에 가까운 쪽이 먼저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장은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은 북상할 것이다. 자, 2000년도에는 아열대 기후가 이 밑에가 아열대 기후라고 했어요. 근데 2100년에는 지금 이 선의 아래가 이제 아열대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들도 원래는 이 구역에서만 자랐다가 이제는 이 윗구역에서도 같이 자랄 수가 있겠죠. 여기나 이런 데도 그럼 북상하는 거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에 5번이 답이에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정체 전선하면은 뭐 떠올라요? 그죠, 장마 떠오르죠, 장마. 그래서 후우가 발생했던 어느 날 자정에 관측한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 위성 영상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 가시광선 영역을 촬영한 영상이다. 사실 선생님이 기상 위성 영상의 종류를 이제 따로 뭐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에서 힌트를 다 줬습니다. 자, 가시광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색깔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찍히려면 언제 찍어야 될까요? 그렇죠. 가시광선으로 찍으려면 이건 낮에 찍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언제 찍었대요? 어느 날 자정에 밤 12시에 찍었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와요. 밤이니까. 그러면 얘는 가시광선 영역을 촬영한 영상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A 지역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체전선은요.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겠죠. 보라색 모양을 따라서. 근데 정체 전선은 자, 위에서 내려오는 기단이랑 아래서 올라오는 기단이랑 만나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할 때 서로 이제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일 때 이 중간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A 지역에서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방향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사방이 중에서 이쪽이니까 남풍 계열입니까? 그게 아니라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정체 전선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자, 이 지금 하얗게 생긴 게 구름이에요, 여러분. 구름. 그러면 우리가 정체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정체 전선을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릴 테니까. 근데 이런 정체 전선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니까 자,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참고로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EBS의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이제 그림 자료입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수능 특강에 있는 거니까.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제 위에서 구름을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저군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요. 구름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두껍다 보니까 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반사율이 높으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흰색으로 보여요. 흰색.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관찰이 돼요. 근데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구름이 얇아서 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반사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흰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회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한 특징이 얘는 해가 떠 있을 때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밤에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이제 온도를 가지고 적외선은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촬영을 하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촬영을 해요. 적외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층은 구름이 낮게 뜨는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낮은 구름이란 얘기는 온도가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낮은 구름이라서 회색으로 보여요. 덜 밝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상층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겠죠.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그럼 온도가 낮아서 밝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 영역에서 이게 밝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얘는 온도가 낮고 높게 떠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회색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서 낮게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6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연안 용승이 발생한 A 해역의 위치와 3일간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해역에서 연안 용승이 발생을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바람이 A 해역에서 어떻게 불어야 될까요? 화살표로 먼저 그림을 그리셔야죠. 자, 어떻게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그렇죠. 위쪽 방향으로 불어야 합니다. 남풍이 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물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렇죠.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야 물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지 이쪽은 이제 물이 들어올 곳이 없어서 아래로부터 물이 채워지는 용승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 연안 용승은 24일보다 26일에 활발하였다. 연안 용승은요. 물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찬물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수온이 낮은 지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24일이랑 26일이랑 언제 용승이 발생했겠어요? 그렇죠. 26일에 발생했겠죠. 온도가 더 낮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자, 아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람이 불어야지 연안 용승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남풍이죠, 남풍. 그래서 북풍이 아니라 남풍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층의 수의 용존 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에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자, 용존 산소량은요. 뭐에 따른 거냐면 온도에 따른 겁니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낮은 일이 26일이죠. 그러면 26일에 온도가 낮았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더 높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17번. 그림은 해수의 위도별 층상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중 하나라고 합니다. A 뭡니까? 그렇죠. A가 제일 위가 혼합층. 그 다음에 B가 수온 약층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C가 심해층이죠.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적도 지역은 30도 N, 북위 30도 지역보다 바람이 세게 분다. 자, 적도에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북위 30도에서 보는 거랑 혼합층이 어디가 더 두껍습니까, 여러분? 혼합층이 A가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지금 북위 30도 부근이 더 두꺼워요. 그쵸? 혼합층이 두껍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주기 때문에 해수를 위아래로 많이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층이 두텁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위 30도 지역이 바람이 세게 부는 거고 적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잘 안 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B층은 A층과 C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수온약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혼합층과 심해층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두 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북위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 구간을 비교해 보면요. 북위 30도 구간에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수온약층에 해당하는 거고요. 똑같은 H 구간이더라도 적도 부근에서는 지금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적도 부근에서는 지금 심해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심해층은요. 밑으로 내려간다 해도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구역이죠. 그래서 북위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수온 변화율이 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해 9월 6일 15시부터 8일 9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일 15시 부근에 이제 태풍이 가장 옆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A와 B 중에 둘 중에 뭐가 기압이고 뭐가 풍속이냐가 지금 기억에서 묻는 건데 태풍은 엄청나게 커다란 저기압에 해당합니다. 열대저기압이죠. 그러면 7일 15시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기압이 낮아져야겠죠. 그러면 기압이 더 낮아지는 건 어떤 그래프입니까? 그렇죠. A가 그래서 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B가 풍속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풍속, B는 기압이다란 말이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6일 21시부터 7일 09시까지 제주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빨리 푸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이제 태풍에 있어서 위험 반원에 있는지 안전 반원에 있는지에 따라 그거를 빨리 푸셨을 거예요. 제주도는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안전 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 있죠.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 있으면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합니까? 그렇죠.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요. 안전 반원에 위치하고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요. 이거는 외워두고 있는 게 문제풀이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근데 이거 약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옆에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게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라고 했을 때 지금 제주도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태풍이 A 위치에 존재했을 때 지금 처음에 A 위치에 존재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태풍 때문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야 됩니까? 그렇죠. 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처음에 풍향이 이쪽으로 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B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태풍이. 그럼 이번에는 풍향이 어느 쪽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부니까 풍향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C 위치에 태풍이 존재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냐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지금 A, B, C 순으로 가는 거니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람이 방향이 회전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태풍의 위험 반원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쪽이 위험 반원이고 이쪽에 있으면 이제 안전 반원이잖아요. 위험 반원에 있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방향이 회전하는 거예요. 자, 안전 반원에 위치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는 걸 아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일 15시에 풍속이 어때요, 여러분?
풍속이 매우 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태풍의 눈에 만약에 안쪽에 내가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태풍의 눈 안에 위치해 있으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야 돼요. 태풍의 눈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풍속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15시에 가장 풍속이 높잖아요. 그 얘기에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의 눈 주변에 있게 되는 거죠. 태풍의 눈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 풍속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감소하는 듯한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외계 행성의 식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외계 행성의 식현상 이 그래프 나오면요. 뭐부터 그리시냐면 자,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이 중심에 있는 게 지금 별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때문에 그 별도 조금 물론 이렇게 크게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약간의 회전을 하게 된다고 이 행성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훨씬 편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A 기간은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 기간을 보면요. 밝기가 낮아지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낮아지는 지점까지를 A 구간으로 두고 있네요. 그러면 이 별의 밝기가 감소하려면 이 행성이 정확하게 앞을 가릴 때 이 별의 밝기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행성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다시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다시 이 별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별을 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 별의 밝기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행성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찾아오므로 A 기간은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한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2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면적은 몇 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지름이 2배가 되었으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면적은 4배가 되었겠죠. 행성이. 그렇죠. 그러면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이 가려지는 면적이 4배가 되는 거니까 이 B는 4배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B가 그러면 4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헷갈리셨을 텐데 디귿 보겠습니다. C 기간에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C가 어느 시점이냐면 다시 밝아졌다가 그쵸?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시점인 거죠. 막 행성이 별을 가리지 않게 된 시점, 그 지나가는 시점이 이제 C가 시작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치인 겁니까? 그렇죠. 이 행성이 정확하게 여기를 통과할 때, 이 정도 위치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더 이상 별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C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지금 먼저 멀어졌다가 우리로부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이니까 맞는 거 아닌가 하고 틀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죠.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중심별의 이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행성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별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동할까? 그렇죠. 별은 행성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별은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C 기간에는 지금 별이 우리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관측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다가 먼저 가까워지다가 나중에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먼저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청색 편이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어지는 거니까 적색 편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마지막 20번입니다. 그림은 급팽창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우주의 지평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급팽창 우주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급팽창 우주론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만약에 급팽창 우주론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련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지금은 문제풀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그 팽창이 일어날 때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팽창이 일어나던 시기에 그 팽창이 일어났을 때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볼게요. 그 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팽창 일어났을 때보다 그 전에는 지금 그림을 보면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질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이 나온 배경이 뭐 때문이냐면요. 그냥 단순한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이제 같은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팽창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질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늘 출제한 지구과학 원 20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더 모르겠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그 대댓글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